자, 오늘 그냥 채점 없이 바로 풀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지금 5회분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또다시 한 번 또다시 먼저 번에 5번 한 거 있죠. 요거 5번 한 것처럼 그 범위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5번 또 할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곧바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자, 부동산의 개념에서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토지와 독립성이 있다는 얘기는 별도로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별도로 뭐 담보 설정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런 걸 독립된 부동산이라 하는데, 자, 일단 1번에 아스팔트라든가 담장 아니면 아스팔트 담장 있죠. 이런 건 토지의 일부지 독립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3번에 임차자 정착물 있죠. 요거는 동산으로 간주합니다. 아예 동산. 그리고 5번에 가식 중에 수목 있죠. 요것도 아예 처음부터 동산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정답은 4번인데 관습법상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있죠. 요거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합니다. 별도로 팔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정의에 있어서 정착물의 구분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특히 이제 건물에 붙어 있는 많은 물건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뭐 정착물에 해당된다 그러면 건물의 일부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 팔을 때 상대방한테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동산에 해당된다면 상대방한테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여기서 2번 한번 볼게요. 2번. 어떤 물건이 건물의 특정 용도에 맞도록 특별히 구축 고안되어 있다면 정착물로 취급된다. 이거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 설치되어 있는 의자 세트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용도에 맞도록 특별히 구축 고안되어 있다면 걔는 뭐라고요? 정착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 판단 기준들이 있는데, 쌍방의 관계가 매도인과 매수인일 경우에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그것은 뭘로 간주한다고요? 정착물로 간주돼요. 정착물로 간주되니까 건물의 일부란 얘기죠. 그러니까 팔았을 때 상대방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라고요? 매수인 거가 되는 겁니다. 매수인 거. 이렇게. 그 다음에 한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에서 괄호 안의 내용과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기역은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한데, 내에서 이런 표현이 있죠. 안에서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 요거는요 이행지라 하는 겁니다. 이행지. 그 다음에 투기 목적으로 장기간 개발하지 않고 방치 놓고 있는 땅, 요거는요 공한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한지. 그 다음에 디귿이란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에 자연적인 상태 그대로의 토지, 요런 소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지. 그 다음에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다. 그 얘기는 빈 땅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지상권 등 토지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땅, 이런 걸 우리나라에서는 나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지. 이렇게. 정답은 1번을 답해야 됩니다. 1번.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다음은 토지의 특성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기억본 볼게요. 개별성으로 인하여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시장 정보 수집이 어렵고 거래 비용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부동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시장 정보 수집이 아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거래 비용도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맞는 편입니다. 자, 니은번 볼게요. 부증성 때문에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 적용이 안 된다. 항상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 적용이 안 된다. 이런 표현 나오면 다 영속성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영속성. 소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디귿번 볼게요. 공유, 수면, 매립 등은 부증성의 예외이다. 틀렸습니다. 예외가 아니다. 예외가 아니라 용도 전환에 불과한 겁니다. 예외가 아니라 뭐라고요? 용도의 전환이다. 용도의 전환에 불과한 겁니다. 부증성은 예외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리을번 볼게요. 부증성으로 소유와 관련하여 경계 문제가 발생한다. 항상 경계 문제 이런 표현 나오면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접성 때문입니다. 인접성. 미음번에 부동성으로 부동산 가치는 장래 편익에 대한 현재 가치로 정의할 수 있다.
자, 아주 먼 미래 있죠. 장래 얻을수록 편익을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은 거를요, 가치를 하는데, 이거는 아주 오랫동안 토지가 존속된다는 가정이 있죠.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논리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영속성 때문입니다. 미음번은 부동성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속성 때문이다. 그 다음에 중개업이 제도화할 수 있는 근거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찾을 수 있지만 부동성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은 물건을 직접 갖다 놓고 사업하는 게 아니죠. 물건 엉뚱한 데 가 있는데 거래는 여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부동성 때문이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번과 그 다음에 비읍번만 많은 겁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1번. 그 다음에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토지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부동산 활동에 대한 장기적 배려, 그러니까 먼 미래도 자꾸 내다보면서 여러 가지 결정한다는 얘기죠. 이런 표현 나오면 부동성이 아니라 영속성의 특성에서 파생되는 겁니다. 영속성.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 4번 한번 읽어볼게요. 위치의 가변성. 여기서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것은 물리적 위치가 옮겨다닌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변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상대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변화 가능성이 있죠.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맞는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다음에 경제 변수 중에서 유량 변수는 모두 몇 개인가? 자, 유량 변수라는 것은 일정 기간을 딱 명시해야만 분명해지는 그런 경제 변수를 얘기하는데, 자, 기업번의 소득은 한 달간의 소득, 1년간의 소득 해줘야 됩니다. 유량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재고량 하면 항상 특정 시점의 존재량을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저량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신규주택 공급량은요, 작년 1년 동안의 공급량,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요, 유량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조심할 게 인구수 할 때는 오늘 현재 인구가 몇 명이다,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근데 인구 변동분 할 때는 자, 생각해 볼게요. 인구가 30% 증가했다. 그러면 작년 말에 비해서 1년 동안에 증가한 건지 10년 동안에 증가한 건지 알 수 없는 거죠. 항상 변동분 이런 표현 나오면 다 유량 변수입니다. 유량 변수. 그 다음에 주택 보급률 있죠. 요거는 주택 보급률이 102%다. 그 얘기는 자, 가구 수가 100가구라면 주택 수는 몇 채라는 얘기예요? 102채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계속 변동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특정 시점에서 오늘 현재 102%다. 아니면요, 작년 말 현재 102%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요거는요, 저량 변수입니다. 저량. 그 다음에 자, 자산부채 자본 이런 것들은 계속 변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시점을 명시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은요, 저량 변수. 그 다음에 통화량도 마찬가지로 오늘 현재의 유통되는 화폐량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저량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지가도 항상 땅 가격도 계속 변해죠. 오늘 현재 지가가 얼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유량 변수는 기억번, 디귿번, 리을번 이렇게 해서 3개를 답해야 됩니다. 3개. 자, 그 다음에 자, 볼게요. 자, 이 부동산의 그 어떤 수요량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해당재와의 가격이라든가, 뭐 소득 수준이라든가, 아니면요, 주변에 있는 다른 재와의 가격, 아니면 뭐 예상이라든가, 금리, 아니면요, 세금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데, 이때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이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요거와 요걸 딱 구분한 다음에 얘와 얘 간의 관계만 그래프로 그린 거 있죠. 이걸요, 수요 곡선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가격과 소비량과의 관계만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형태로 그리죠.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이 이만큼에서 올라가면 소비량을 줄이려고 하죠. 내려가면 늘리려고 하죠. 이걸요, 수요의 법칙에 따라 그린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7번 볼게요. 다음은 수요 곡선에 관한 기술이다. 옳지 못한 것은, 자, 수요 곡선이란 일정 기간에 성립할 수 있는 특정 재화의 가격 수준과 수요량과의 조합을 연결한 곡선이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수요의 법칙이란 단위당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가격과 수요량의 역의 관계 있죠. 요걸, 그러니까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걸요, 수요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왜
사람들은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 늘리려고 하냐는 얘기입니다. 하락하면 늘리려고 하냐. 요거는 이제 이 갑이라는 사람이 한 달에 월급 타서 삼겹살도 사 먹고 다른 재화도 구입하는데, 삼겹살 다른 재화도 구입하는데 왜 삼겹살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 늘리려고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다른 재화의 가격은 그대로인데 삼겹살 가격만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재화는 비싼 꼴이 된 겁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삼겹살 더 사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겹살 한 근하고 그 다음에 다른 재화를 구입하려고 여기 앞에 이마트를 갔는데 삼겹살 가격만 반가로 뚝 떨어진 겁니다. 그럼 다른 재화를 덜 사고 삼겹살 한 5건 살 수 있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걸요, 다른 재화를 덜 소비하고 이걸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한다, 이런 걸요 대체 효과다 해줍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대체 효과. 그 다음 이번에는 자, 이 대체 효과는 없다고 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양을 월급 타서 똑같은 양 소비한다 하게 되면 돈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습니다. 왜냐하면 삼겹살의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재화가 됐든 삼겹살이 됐든 더 많이 살 수 있죠. 이거 뭐라고요? 소득 효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을 늘리려고 하냐, 이거는요 다른 재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싸졌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소득이 증가된 효과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읽어볼게요. 4번 볼게요. 자,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 이유로는 왜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이 증가하냐, 그 얘기입니다. 어느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다른 재화에 비하여 그 재화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그 재화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는 뭐라고요? 대체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맞는 거고. 5번 해볼게요.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한 게 아니라 증가한 것과 같게 되므로 그 재화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증가시키는 소득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소비량을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약간 좀 까탈스럽네요. 8번 볼게요. 다음은 주택의 수요 공급에 관한 글입니다. 수요 곡선 D0를 D1으로 이동할 수 있는 요인은, 자, 이때 이 다른 것들이 변하게 되면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데, 이때 자, 수요 곡선을 D0에서 D1으로 이동하는 요인,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되는 요인을 찾아봐라. 1번에 주택 거래 규제 완화했다. 그럼 이거는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요자의 소득이 증가했다. 이것도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 모기지 대출금리가 하락했다. 이것도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부터 먼저 볼게요. 주택 건축 자재 가격이 하락했다. 요거는요, 수요와는 상관없이 공급이 증가하는 겁니다. 뭐가 증가한다고요? 공급이 증가. 그러면 정답은 4번인데, 대체재 하면 항상 오비하고 뭘 써놓으라고요? 하이트다. 오비 입장에서 하이트가 대체재 아닙니까? 그러면 하이트 가격이 하락했다. 그럼 하이트 더 살려고 하죠? 오비는 안 살려고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수요가 감소하는 요인입니다. 이렇게 4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수요 공급의 변화 요인에 대한 내용 중 가장 올바른 것은, 자, 대체재의 가격 인상은, 자, 오비 입장에서 하이트가 대체재죠? 하이트 가격이 올랐다. 그럼 하이트 안 사고 오비는 더 살려고 하겠네요. 그래서 대체재의 가격 인상은 해당 부동산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증가시키는. 2번 볼게요. 저금리라든가 저배당과 같은 대체 투자재 시장의 불황은 부동산 수요를요, 그러니까 주식 경기가 안 좋다. 그럼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부동산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뭐라고요? 증가. 3번 볼게요. 자재비라든가 건축비와 같은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자, 건축 자재 가격 이런 게 상승하면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요 곡선 자체가 좌측 이동하는 게 아니라 공급 곡선 자체가 좌측 이동합니다. 뭐라고요? 공급 곡선 자체가 좌측 이동한다. 4번 해볼게요. 금리의 인하라든가 세금의 인하는 부동산의 수요 공급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요인에 해당된다. 맞는 겁니다. 둘 다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5번에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면, 자재 가격 같은 게 올라가게 되면 부동산 공급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감소시키는 요인입니다. 뭐라고요?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볼게요.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볼게요. 자, 우리 이제 콜라 같은 경우가 있고 쌀 같은 게 있는데, 콜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렇게 완만한 형태로 집니다. 쌀 같은 거는요, 여기 급하게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런가 볼게요.
자, 콜라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콜라 가격이 좀 올라가니까 소비량이 팍 줄어들었네요. 올라가니까 팍 줄어들었죠. 왜 그러냐면 너 아니라도 먹을 게 많아요, 적어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재가 많다는 얘기죠. 근데 쌀 같은 경우는 쌀 같은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량 거의 안 줄어들었네요. 왜냐하면 쌀 같은 건 우리나라 주식이죠. 예, 크게 안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대체재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린 걸요, 탄력적인 수요 곡선이다. 이런 거 뭐라고요? 비탄력적이다. 숫자로 동화한다면 한 10% 올랐더니 90% 줄어들다는 얘기죠. 1보다 큰 형태입니다. 얘는 10% 오르니까 1%만 줄이려고 하죠. 0.1이니까 1보다 작은 형태입니다. 읽어볼게요. 10번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2번에 용도가 다양할수록 탄력도는 작아지는 게 아니라 용도가 다양할수록 더 많이 막 가격 하락하면 더 많이 달려들 수 있죠. 그러니까 용도가 다양할수록 탄력도는 커진다 해줘야 됩니다. 커진다. 그 다음에 자, 요 아래의 면적이 임대주택일 경우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총 수입액인데 임대를 올렸더니 임대 수입이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팍 줄어들었죠? 팍 줄어든 이유가 뭐냐면 너 아니라도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많다는 얘기죠. 다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 아니라도 대체재가 많기 때문에 다 도망갔으니까 결국은 총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릴 때는 소비 행태가 대체재가 많다는 얘기, 적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의 면적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총 수입액인데 임대를 올렸더니 팍 늘어났죠. 팍 늘어난 이유가 임대를 올렸더니 갈 데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대로 남으니까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세요. 비비례다. 자, 뭐라고요? 비례. 자, 비탄력적일 때 임대 수입은 비례합니다. 기분이 하면 비탄력적일 때 임대를 올리니까 임대 수입 팍 늘어났죠. 임대를 내려가면요 팍 줄어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10번에 3번 볼게요. 수요가 비탄력적일 경우에 공급자의 전체 수입은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서 증가한다. 맞는 거죠? 비비례에 같이 비례합니다. 임대를 올리면 임대 수입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11번 볼게요. 자, 아파트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볼게요. 공급이 증가할 때, 자, 보세요. 공급이 증가해봐요. 어디 갔냐면, 자, 잠깐만요. 공급이 이렇게 증가해봐요. 여기서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조금 하락했죠? 근데 얘는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팍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비더 탄덜이다. 무슨 탄덜이라고요? 비더 탄덜. 이런 거 하긴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비더 탄덜이다. 이렇게. 자, 상대방이 더 비탄력적일 때 가격은 더 크게 변합니다. 탄력적일 때 뭐라고요? 덜 변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11번 볼게요.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요 더 내려갑니다. 더 내린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공급이 가격에 대하여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공급이 가격에 대하여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직의 형태로 그려집니다. 어떤 형태라고요? 수직. 그러면 수요가 이렇게 증가한다 하더라도 가격만 올라갑니다. 뭐만 올라가요? 가격.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해도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가격만 상승한다. 뭐만 상승한다고요? 가격만 상승한다 해줘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볼게요. 자, 어떤 지역이 있는데,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자, 항상, 일단은 계산할 때는 두 번은 무시하고 계산하세요. 가격의 변화율분의 뭐라고요? 수요량의 변화율. 그 다음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요, 소득의 변화율분의 뭐라고요?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한 다음에, 자, 12번 볼게요. A 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각각 0.8하고 0.3이랍니다. 얘가 뭐라고요? 0.8하고 0.3이래요. 이때 A 부동산의 가격이 3% 상승하고 A 부동산의 가격이 3% 상승하고 소득이 6% 증가했대요. 6% 증가했을 때 자, A 부동산 수요량의 시장 전체의 변화율은 조심할 게 오른쪽 메뉴에 보니까 A 부동산은 정상제예요, 열등제예요?
정상제이다. 정상제는 어떤 제하냐면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도 증가하는 제어입니다. 기억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자 볼게요. 일단 요거를 숫자를 해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요거 계산하려면 얘랑 곱하면 돼요. 그래서 38에 24에서 2.4%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얘랑 곱하면 돼요. 36, 18에서 1.8%입니다. 일단 이거 해석할 줄 아셔야 되는데, 자, 지금, 가격이 올랐다고 했죠? 그러면 수요의 법칙에 따라 수요량 감소하는 겁니다. 2.4%가 뭐라고요? 감소했고, 그 다음에 6%가 소득이 증가했죠? 근데 이거 정상제라고 했죠? 정상제니까 1.8% 증가했네요.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할 때 같이 증가하는 거죠. 이거는 증가하네요. 그러니까 자, 이 가격이 올라가는 바람에 2.4% 감소했고 소득이 증가하는 바람에 1.8% 증가했으니까 시장 전체에서는요 0.6% 감소했네요. 몇 프로 감소했다고요? 0.6%가 감소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13번 보겠습니다. 13번. 부동산 공급의 결정 요인과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서 타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요거 볼게요. 이렇게. 요거 할 수 있겠나요?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게요. 요거는 인허가 받기가 용이할 경우도 있고, 인허가 받기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자, 인허가 받기가 용이할 때는 상당히 어떻다고요? 완만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얘는요, 급한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아파트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좀 올라가니까 공급량이 크게 늘어났죠. 왜냐하면 시청에서 인가를 잘 내주니까 그런 겁니다. 이런 경우는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안 늘어났죠. 왜냐하면 시청에서 인가를 잘 내줘요? 안 내줘요? 안 내주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거 뭐라고요? 탄력적인 공급선이다. 이런 거 뭐라고요? 비탄력적이다 해줍니다. 자, 읽어볼게요. 13번 보시면 부동산 공급의 결정 요인과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서 타당하지 않는 것은 4번 볼게요. 4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로서 변화율의 정도인데 공급의 탄력성의 값이 1보다 크면 이런 거 뭐라고요? 탄력적일 경우는 가격이 10% 올라가니까 한 80% 늘려고 하죠. 1보다 큰 경우입니다. 1보다 클 경우는 뭐라고요? 탄력적이다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가, 자, 가격이 올라가면, 건설업자는 아파트 공급량 늘고 싶죠? 근데 요거를, 한 단기로 잡아요. 1년 정도로 잡아요. 이거는요, 한 3년으로 잡아요. 그럼 1년 동안에 많은 량 늘기 힘들죠? 그러니까 단기보다는 장기가 뭐라고요? 탄력적이다 해줍니다. 자, 그래서, 자, 볼게요. 5번이 틀렸는데 공급의 탄력성은 측정 기간이 짧을수록 공급은 탄력적이 아니라 비탄력적이고 측정 기간이 길수록요 공급은 비탄력적이 아니라 탄력적이 됩니다. 이렇게. 자, 14번 볼게요. 부동산 경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설명은 2번 해볼게요. 상향시장은 어떤 시장이에요? 이렇게 그린다면 이게 상향시장 아닙니까? 이런 시장은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거의 다 뭐라고요? 하한가가 일반적입니다. 읽어볼게요. 상향시장에서 직전 국면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 가격의 상한이 아니라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해줘야 돼요. 하한. 다른 건 능히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한 페이지 넘겨볼게요. 자, 15번 볼게요. 자, 부동산 경기에 관한 거미집 모형이 시사하는 바를 기술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거미집 모형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는 마늘 같은 게 있는데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을 바로 늘릴 수만 있다면 이런 형태는 안 나타납니다. 근데 바로 늘릴 수 있어 없어요? 못 늘리고 다음 년도 대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마다 수요자하고 왁구가 안 맞는 바람에 해마다 물건이 남아들거나 모자라면서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현상이 있죠. 이게 지속되는데 이거를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마치 뭐라고요? 거미집처럼 보인다 해서 거미집 모형이라는 겁니다. 15번에 1번 볼게요. 거미집 모형은 공급자가 전기의 가격에 따라 금기의 생산량을 결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정답 5번인데 이 같은 현상은 상업용이나 공업용 부동산보다는 주거용 부동산에 더 강하게 나타난다. 상업용, 공업용과 주거용을 바꿔놓으세요.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상업용, 공업용 있죠? 이런 데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간혹 가다 보면 어떤 상업지역에 상가들 안 팔려서 막 특별 분양하고 이런 거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못 모르고 상가 하나 딱 졌는데 대박 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건설업자가 달려들어서 그 건물 지었는데 막상 출하하고 나니까 물건이 남아 돈다는 얘기죠. 이런 영상을 우리는 훨씬 더 주거용보다는 더 많이 목격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주에는 예전에 써드린 거 있죠. 그 진도 뭐라 할까요? 책에 있는 그 페이지 적어서 드렸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반복할 겁니다. 한 번 더. 알겠죠? 자, 66페이지. 강의 노트 66페이지. 자, 입지론을 맨 끝에 좀 하다 말았는데, 마지막으로 농업지와 관련된 입지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농업 입지론은 우리 교재에는 뭐 빨간한 교재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198페이지 있습니다. 198페이지. 그래서 농업지와 관련된 입지론은 이쪽으로 볼게요. 튀넨의 이론을 공부할 겁니다. 튀넨이 얘기하는. 자, 튀넨이라는 사람은 1826년도에 이 고립국 모형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고립국 모형이 뭐냐면 어떤 나라가 딱 있습니다. 나라가 있는데, 자, 딱 중앙에 도시가 딱 있습니다. 도시. 그리고 이 근처에 이제 농지가 이제 동심원식으로 뚝 있는데, 이렇게. 원래는 한 6개 정도 그렸는데, 저는 5개만 그릴게요. A농지, B농지, C농지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왜 고립국 모형이냐면, 여기 있는 농지들은 전부 다 농사 지어서 요 도시에만 내다 팔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있는데, 섬처럼 생긴 딱 나라인데, 딱 중앙에 뭐가 있어요? 도시가 딱 있고, 그 외곽적으로 뭐가 있어요? 농지들이 딱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농지는 여기 또 다른 도시가 또 있다. 그러면 여기다 물건 내다 파는 게 낫겠죠? 수송비가 절감되니까. 근데 이런 도시는 없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전혀 없고, 가운데 중앙에 도시 하나만 있다고 가정하면서 이 사람은 이 모형을 가지고 이제 2가지 이론을 발표했는데, 맨 먼저 입지교차 지대설이다. 자, 왜 이 땅과 이 땅은 지대가, 토지 임대료가 차이가 나냐? 요거는 이제 수송비의 차이가, 뭐라고요? 수송비의 차이 때문에 지대가 차이 난다. 이렇게 했던 거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이제 농업 입지론까지도 발표했습니다. 농업 입지론. 이런 농지는 뭐가 입지하고 이건 뭐가 입지하냐는 얘기죠. 요거는 이제 입찰 지대에 따라서 농업 입지가 결정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모형을 발표했는데, 어쨌거나 이제 입찰 지대가 뭐냐? 요것도 먼저 알아볼게요. 입찰 지대는 맨 왼쪽 아래 볼게요. 66페이지 맨 아래 입찰 지대 찾으셨죠? 입찰 지대라는 것은 지대는 아직 고려하지 않은 순이익이 있다면 그만큼 정도를 입찰에 붙었을 때 최대한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죠. 최대한 지불할 용의가 있다. 이걸 뭐라고요? 입찰지대다. 자, 그러면 어쨌거나 순이익이라는 게 뭐냐면, 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겁니다. 수익은 매출액을 얘기합니다. 팔은 금액. 그리고 비용은요, 각종 나가는 경비 있죠? 비용 다 빼야 되겠네요. 이걸 뺀 거를요, 순이익 해줍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은 어떤 땅이든 이제 밀농사를 가정해 볼게요. 밀농사. 자, 밀농사 져서 내다 팔면 매출액이 생길 겁니다. 팔은 금액. 여기서 이제 각종 비용을 빼야 될 거 아닙니까? 맨 먼저 씨 뿌리고 경작하는 비용인 생산비를 빼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갖다 날르려면 수송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요것도 빼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자, 이건 전부 다 농지를 지주한테 빌려서 농사 짓는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럼 빌리니까, 자, 지대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대도 여기다 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순수한 순이익인데, 아직은 요 지대는 아직 안 뺐습니다. 요건 아직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항상 경제학에서는 이 생산비에는 정상적인 이윤도 다 포함됩니다. 어떤 이라고요? 먹고 살 만큼의 이윤이죠. 다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이만큼 조금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죠? 그러면 입찰에 붙었을 때 이 정도는 최대한 지불할 용의가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입찰지대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요? 입찰지대. 자, 그러면 맨 먼저
자, 입지교차 지대설을 먼저 알아볼게요. 자, 일단 어떤 땅이든 비옥도는 똑같다고 가정해보자. 뭐도 같다고요? 비옥도 똑같다면 셋 다 밀농사 지어서 생산량은 거의 비슷할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럼 내다 파는 금액도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같다는 표현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땅이든 씨 뿌리고 경작하는 비용은 거의 똑같다고 가정해보자. 생산비도 거의 동일하다 가정해보자. 근데 A라는 땅은 수송비가 많이 들어 적게 들어요? 적게 들잖아요. 그 적게 되니까 순이익이 무지막지하게 커질 수밖에 없네요. 그죠? 그러면 입찰에 붙었을 때 이 사람은 자, 지불할 용의가 있는 돈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 C라는 농지는 수송비가 많이 들어 적게 들어요? 많이 들죠. 그러니까 자, 순이익은 얼마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지주가 돈 달라면 줄 돈 있어 없어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A 농지하고 C 농지가 지대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결과적으로 수송비의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수송비. 그러니까 외곽으로 나갈수록 수송비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그 차이만큼 지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렇게 입지가 교차되면서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를 결정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자, 농업 입지론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 농지는 뭐가 입지하고 이런 농지는 뭐가 입지하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딱 볼게요. 어떤 1제곱킬로미터가 있는데 어떤 농지가 있습니다. 1제곱킬로미터의 농지가 있는데 자, 여기다가 이제 채소라든가 과일농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요 뭐 버터라든가 치즈 뭐 이런 것도 있겠네요. 버터농이라든가 치즈농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자, 채소라든가 과일 같은 경우는 자, 생각해 볼게요. 1제곱킬로미터의 농지가 있다면 얘네들은 빼곡히 농사 지어서 나르는 거죠. 아, 빼곡히 채워서 거의 농사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주 1제곱킬로미터당 많은 양을 도시까지 자주 날려야 됩니다. 트럭 수십 대도 날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제곱킬로미터당 얘네들은요 농작물 아주 자주 날려야 돼요. 많은 양을. 근데 버터나 치즈 같은 경우는 광활한 토지에서 낙농업하는 거죠. 낙농업도 다 농업이라 간주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단은 1제곱킬로미터당 자, 이 물건은 좀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알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이 치즈 같은 게 뭐예요? 일단 짐승의 젖을 발효시켜서 응고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자, 이 그 1제곱킬로미터당 적은 양을 상대적으로 하고요. 적은 양을 그리고 응고시켜서 어쩌다 한번 날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쩌다 한번 날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날른다고요? 어쩌다 한번 날르면 된다.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본다면 요거는 이제 순이익입니다. 순이익. 이렇게 계산한 순이익이고 요거는요 뭐 A 농지, B 농지, C 농지라고 간주해보자. 그러면 A 농지에서 채소농하게 되면 순이익이 요 정도 된다고 치자. 요 정도 된다. 그러면 요 정도 있죠? 요 정도를 입찰에 붙었을 때 이 정도는 최대한 지불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입찰지대라는 겁니다. 약간 좀 까다롭습니다. 입찰지대. 근데 A 농지에서 농사 짓다가 자, A 여기가 이렇게 볼게요. 이거 도시가 있는데 이렇게 그린 거 아닙니까? A 농지, B 농지, C 농지인데 여기서 농사 짓다가 여기서 채소농 할 수 있죠? 만약에 여기서 옮긴다면 수송비가 더 들어가 안 들어가요? 더 들어가는데 갑자기 팍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많은 양을 자주 날려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할 때에 비해서 여기서 할 때는 수송비가 갑자기 확 더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갑자기 확 더 들어가니까 순이익은 뭐라고요? 확 줄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확. 그러니까 A에서 할 때와 B에서 할 때는 순이익이 팍 줄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성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그리는 게 뭐라고요? 채소나 과일농의 입찰지대국 써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버터나 치즈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일단은 광활한 토지에서 농사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단위 면적당 1제곱킬로미터당 순이익은 낮게 출발합니다. 알겠죠? 전체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죠. 낮게 출발하는데 B지역에서 낙농업 하게 되면 순이익이 요 정도 된다고 치자. 이 정도 이렇게 이 정도 있죠? 근데 여기서 하다가 만약 C지역에서 하게 되면 여기서 하게 되면 수송비가 더 들어가 안 들어가요?
더 들어가는데 얘네들은 조금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어쩌다 한번 날르면 되죠, 소량을. 그러니까 수송비가 조금 더 들어가니까 순이익은요 조금 낮아지겠네요. 조금. 그러니까 C지역에서 낙농업하게 되면 순이익이 여기서 여기 조금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로 그리는 거 있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버터나 치즈농의 입찰지대 곡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지저분하니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 한번 그려본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먼저 이런 식으로 급한 형태로 그린 거 있죠. 이거는요 채소라든가 과일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만한 형태 그린 걸 뭐라고요? 버터나 치즈농의 입찰지대 곡선이 되는데, 자, 드디어 요걸 사이에 두고 지주가 이제 땅을 빌려주려고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 땅을 좀 빌려주려고 하는데, 야, 자, 너 채소농 너 한 달에 얼마 줄래 했더니 임대료를 얘는 이만큼 지불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야, 버터농 너 얼마 줄래 했더니 얘는요 요만큼만 지불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모든 사람은 경제적 인간을 가정합니다. 뭘 가정하고요? 경제적 인간이니까 돈을 많이 주겠다는 사람한테 빌리려고 하죠. 당연히 누구한테요? 채소라든가 과일농한테 빌려주려고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번에는 이 땅을 볼게요. 이 땅을 보니까 야, 너 채소농 너 한 달에 얼마 줄래 했더니 얘는 요만큼만 지불하겠답니다. 근데 버터농 너 얼마 줄래 했더니 얘는 이만큼 지불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가 입주해요? 버터나 치즈농 있죠? 여기 입주하는 겁니다. 오늘 이 땅 볼게요. 야, 너 버터농 너 얼마 줄래 했더니 얘는 이만큼 지불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채소농 너 얼마 줄래 했더니 얘는 이거 빌렸다가 손해나는 거죠. 남는 게 있어야 주든지 하는 거 아닙니까? 안 빌리려고 하겠네요. 그러니까 아예 여기는요 버터라든가 치즈농이 입주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채소라든가 과일 같은 거를요 집약농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농업이라고요? 집약. 자, 단위 면적 땅 투입되는 노동자본의 양이 많은 농업들 있죠? 뭐라고요? 집약 농업이라는 겁니다. 버터나 치즈 같은 거를요 조박 농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조박 농업. 단위 면적 땅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이 그다지 많지 않은 농업을 뭐라고요? 조각 농업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논문을 보면은 여기에는 뭐 버터나 채소나 과일농이 들어가고 여기는요 버터나 치즈농, 여기는 뭐가 들어가고 쭉 나오고 막 나열해 놨습니다. 논문 보면. 근데 우리 시험에서 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이거 물어볼 것 같아요? 안 물어봅니다. 이건 안 물어보고 그냥 안쪽은 뭐가 입주한다고요? 집약농업. 바깥쪽은요 조박농업 입주한다. 이렇게 마시면 돼요. 그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까지 한 결론을 알아볼게요. 67페이지 딱 중간에 결론 찾았죠? 자, 지대란 결국 요게 이제 지대를 결정하는 겁니다. 요게. 자, 지대란 매상고가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뺀 것으로 결국은 수송비의 차이가 뭘 결정한다고요? 지대를 결정한다. 이게 바로 입지교차 지대설입니다. 그다음에 2번 볼게요. 작물 경제활동에 따라 이거를 입찰지대곡선 혹은요 한계 지대곡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계 지대곡선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중심지에 가까운 곳은 자 중심지 쪽으로 뭐가 입주한다고요? 집약농업이 입주합니다. 자, 집약적 토지이용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 기억하시고 결국은 가장 많은 지대를 지불하는 입지 주체가 중심지 쪽으로 입주한다는 얘기는 안쪽으로 갈수록 임대료가 비싸진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자, 이게 결국은 지대를 결정하는데 지금은 이런 걸 같다고 가정했지만 만약 다르다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지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작물의 가격이라든가 생산비, 수송비, 인간의 행태 변화 이런 거 전부 다 지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뭘 변화하고요? 지대를 변화시킨다. 자, 그리고 이제 알론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알론소라는 사람은 별명이 알르니소입니다. 뭐라고요? 알르니소. 이 사람은 티넨이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놓은 논문을 갖다 베낀 겁니다. 갖다 베껴서 이걸 도시토지에 한번 응용해 본 건데 이렇게 자, 이게 바로요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도시가 이렇게 있다 치자. 도시가 여기 있는데 이 안쪽에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상업지역.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자 생각해 볼게요. 자, 상가 있죠, 상가는 하루 종일 물건을 구입하고 내다 팔고 해야 되죠.
하루 종일 수송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업지역에서 여기 할 때와 여기서 할 때는 여기서 할 때에 비해서 좀 떨어지게 되면 수송비가 갑자기 팍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왜냐하면 상업지 근처가에서 벗어나게 되면 수송비가 갑자기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죠. 왜냐하면 얘는 하루 종일 수송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와 좀 떨어질 때는 수송비가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얘네들은 보통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땅은 조그만 거에서 건물을 크게 짓고서 저희 운영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단위 면적당 높게 출발합니다. 순이익이 뭐라고요? 높게. 그래서 얘네들은 뭐 채소나 과일처럼 조금만 나가게 되면 순이익이 팍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수송비가 갑자기 팍 더 들어가죠. 가능하면 상업지역 가까이 있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입찰 지역선이 우리 채소라든 과일처럼 급하게 그려집니다. 근데 우리 공장 같은 거 볼게요. 공장 같은 경우는 외곽 쪽에 보면 1, 2층짜리 건물 지어놓고 그 공장 운영하는 거죠. 그죠? 넓은 땅에서. 그러니까 일단 단위 면적당 순이익은 낮게 출발합니다. 알겠죠? 낮게 출발하는데 얘네들은 그냥 물건을 하루 아침 저녁으로 날르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번 날르면 되는 거죠. 창고에 쌓아놨다가 어쩌다 한번 날르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버터나 치즈처럼 상당히 완만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주거용, 그러니까 요거는 뭐라고요? 상업용 부동산. 얘는 뭐라고요? 주거용 부동산. 그리고 우리 집 같은 거, 주택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 수송비가 들어가죠. 그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교통비 들어가죠. 그러니까 상업용보다는 좀 덜 들어가지만 그 다음에 공장, 이거 뭐예요? 이거 공장인. 공업용 부동산보다 많이 들어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중간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되겠죠? 드디어 이제 땅 주인이 입찰에 붙인 겁니다. 요거는 뭐라고요? 주거용 부동산. 그러면 이렇게 사이에 두고 이 땅 빌려주려고 하는데 누가 가장 많이 지불할래? 그랬더니 얘는 누가 입주한다고요? 상업용 부동산 입주합니다. 이 땅을 볼게요. 누가 가장 많이 돈 줄래 했더니 얘가 가장 많이 주겠다는 얘기죠. 주거용 입주합니다. 여기는요. 누가 많이 줄래 했더니 공장이 입주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안쪽 같은 경우는 상가가 많이 입주해 있고 바깥쪽은요. 공장, 어중간한 데가 뭐라고요? 주택도 입주할 겁니다. 이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알론소라는 사람이 얘기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되겠죠? 이렇게. 자, 문제에서 그 결론 있죠, 결론. 결론만 잘 기억하고 있다가 거기서 걸려들 겁니다. 문제 나오면. 걸려들면 딱 잡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문제 물어보면, 자, 입찰지대라는 것은 땅 주인한테 지불해야 될 최소 지불 용의액이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최대 지불 용의액이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런 표현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뭘 맞췄냐면 입지이론을 다 맞췄고 잠깐만 쉬었다가 제가 정책론 넘어갈 겁니다. 잠깐 쉴게요.